상상을 초월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게 인류 역사 이래로 그냥 저절로 생긴 게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공부를 새로 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태어나서 시장에 그냥 가고 그냥 어릴 때부터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렇게 물들어 있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행동 패턴을 알 수 있지만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게 교육, 법률, 치안 이런 부분이 다 다릅니다. 그거를 다 초등학교가 아니라 유치원 시대부터 다 새로 가르쳐야 되는데 선생조차도 다 새로 공급해야 되는 겁니다. 그 법률 전혀 다른 체계입니다. 치안, 경찰, 그러니까 판검사 뭐 이런 게 전부 다 새롭게 공급돼야 되는 거고 남한에 의한 통일은 피해 보상도 해줘야 됩니다. 공산정권에 의한 독재정권에 의한 여러 가지 인권 문제를 다 해줘야 되는 뭐 이것 말고도 뭐 설명하려면 많고요. 이거 뭐죠? 이 부분이요. 내국민 동등대우에 통일되면 북한 사람도 같은 국민 아닙니까? 동등하게 대우해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기초생활도 보장해줘야 되고 사회보장제도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뭐 이거 계산을 뭐 간단히 할 수 있죠. 50만 원 정도를 보장을 2천만 명이 1000명만 해주면 그리고 12달 하면 60조인가? 60조죠? 북한 지역에 이 철거 환경, 스크랩 하는 비용, 환경 보존 비용이라는 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뭐 하여튼 이거를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고 제가 독일 통일이 됐을 때 그러니까 독일 통일 7주년 기념일 때 제가 아데나워 재단에 초청을 받아서 동독을 한 보름 동안 쭉 다니면서도 여러 가지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쭉 한 경험도 있고 또 제가 또 그 시절에 우리나라에 황장엽 씨가 내려와서 황장엽 씨의 신문 쪽으로 제가 들어가서 황장엽 씨하고 쭉 북한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 쭉 있고 하고 아까 내가 옥수수 이야기를 다 하고 지나갔는데 15년 전에 제가 원산에 쭉 가서 쭉 하는 경험도 있고 해서 이런 거를 설명을 드리는 아주 압축해서 그냥 간단히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고 북한이라는 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고 왕조 국가라는 걸 그래서 왕조의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 모든 기준을 그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하는 행동과 이런 게 왕조 국가입니다. 말 그대로 김씨 왕조 그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쭉 우리나라 세계의 입장에서 보는 그런 건데 어쨌든 그걸 하려면 뭐 기니까 또 지나가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우리 지금 경제가 어느 상황이냐면은 성장 아까 앞에 말한 대로 성장이 복지와 같이 가고 분배와 같이 가고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그 이전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는 그런 정상적인 성장으로 갈 수 있도록 성장을 개혁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새로운 모델로 3대 구조개혁이라는 게 성장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재벌이라는 개혁을 아까 경제민주화 차원이라든지 단순히 그냥 정치적 문제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특수계급으로서의 문제 이런 재벌 이게 잘못 지금부터 그런 게 대비하지 않으면 패밀리가 통치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지금 그런 단계까지는 안 나와 있지만 70년대 경제개발의 종화가 파키스탄이었고 60년대 경제개발의 종화가 필리핀이었는데 또 아까 말한 남미의 아르헨티나를 포함해서
그런 나라 50년대 다 그 나라들이 망하게 되는 망한다기보다도 굉장히 걸림돌을 나중에 작용하게 되는 게 패밀리가 통치하는 나라로 바뀝니다. 파키스탄이 70년대에 급속한 경제 성장을 통해서 80년대에 6개 가문이 통치하는 나라로 파키스탄이 바뀌고 필리핀도 그 패밀리가 통치하는 나라로 바뀌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거는 아니지만 향후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노동개혁도 아까 노동 생산 부분 제가 많이 지나와 버렸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노동의 유연성 문제입니다. 노동의 유연성이 노동자의 권리가 되는 노동의 유연성. 내가 스스로 파트타임 하고 싶다. 내가 스스로 비정규직 하고 싶다. 내가 스스로 이 회사는 그만두고 싶다. 그 모든 유연성이 노동자의 권리가 되는 그런 수준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는 그래서 이 세 가지 개혁의 그 새로운 모델을 전환을 시키지 않고는 굉장히 어렵다 하는 걸 뭐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대강 맞추고 보려고 했는데 좀 양을 너무 많이 준비한 걸 그냥 제가 가지고 와서 너무 약속 시간보다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식사하러 가실 분 가시고 저한테 질문을 하실 분은 계속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네, 질문하실 거 질문 주시고요. 시간에 구애 없이 지금 중간중간에 너무 스킵이 좀 많이 돼서 아쉽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질문할 분은 질문 주시고요. 저희가 뭐 점심 좀 늦게 먹으면 어때요? 네. 그죠? 네. 네. 일단 박수부터. Q&A를 하고 그리고 혹시 책을 구입하신 분들은 이렇게 돌아오셔서 사인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식사로 가고 뭐 하는 거 전혀 아까 말한 대로 HK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는 총기 소유도 없는 나라. 우리나라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그거 아닌데 길거리 지나갈 때도 아무렇게나 이거 충무로 가려면 어디로 가죠? 실례합니다. 말씀 좀 묻겠습니다. 전혀 어느 사람도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냥 충무로 가려면 어디 가죠? 그거 아마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아마 없는 행동일 겁니다. 그냥 무작정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그런 게 그래서 그냥 나가시다. 농담이고 진짜 그렇습니다. 질문. 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예. 경제정책하고는 조금 좀 다를지 모르지만은 아까 우리나라가 OECD에서 범죄율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서 요즘 보면은 그 나쁜 사람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특히나 뭐 식품 같은 경우는 좀 제가 뭐 다른 데서 들으니까 아주 거기는 그 사람들은 제기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법 집행이 이루어진다는데 한국은 조금 약해서 그 법 집행과 좀 그 인권 사이에 어떤 그런 걸 좀 집행을 좀 세게 좀 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정책에 무슨 뭐 어떤 장관님 견해는 어떠신지 그걸 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걸 못하는 건 인권 때문에. 아까 4대 기본 수요의 안전이 중요하다고 이런 것도 거의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들이 정말 기본 수요를 하면은 먹는 거 입는 거는 뭐 대강 해결됐으니까 집을 가져야 된다. 집을 가진다기보다 사는 문제, 교육 문제, 그 다음에 의료 문제만 생각하는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국민의 안전 문제다 하는 걸 강조를 한 거고요. 그런 강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생각보다 통계상으로도 우리나라가 안전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않은 나라인데 그게 안전한 것처럼 알려져 있어. 오늘 쭉 강의를 드린 거는 기존 관념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다 하는 거를 주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총기 소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총기 소유가 자유화되면 정치가 좀 수준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그거에 관심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경제 정책을 하셨던 분으로서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지나면 그
경제적인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변화할 그 부분이나 특징, 예를 들자면 뭐 부동산이 살아난다든지 증시가 굉장히 좋아진다, 그런 미래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이신지. 질문이 몇 개입니까? 아, 2개입니까? 그러니까 신자유주의하고 그 다음에 앞에 10내에서 15년 정도 후에 예. 우리나라 이 경제 상황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 초접속 사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있는 산업 내지 관련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러니까 아까 IQ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CQ의 시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게 훨씬 더 발전되고 그 분야가 제일 뛰어나도록 되겠죠. 되는데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낙관적으로는 생각 안 합니다.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신뢰가 없는 사회고, 소위 이제 우리 경제 용어나 경제사회 용어로는 소셜 캐피탈, 사회적 자본 형성된 우리나라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게 한마디로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신뢰와 규칙이라고. 규칙을 정했으면 규칙대로 움직이고 서로 간에 신뢰하고, 거기에 없으면은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작동이 잘 안 됩니다. 아까 여기 잠깐 이야기했지만 아담 스미스가, 여러분들은 아담 스미스도, 이제 아담 스미스에 대해서도 그 국부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아담 스미스는 굉장히 경쟁만 하면 되는 거. 그래서 인비지블 핸드가 저절로 시장 수요 공급 곡선을, 수요 공급을 해결해 준다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담 스미스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4가지가 되어야 자본주의가 이제 발전한다 하는 거에 하나로 경쟁이 들어갑니다. 그 경쟁이 되기 위해서 나머지 3개를 쭉 들었는데, 그게 지금 말하는 소셜 캐피탈 문제입니다. 그 신뢰 문제, 법규 문제, 사법제도 문제, 그런 거가 전제되는 사회에서 경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없는 데서 경쟁하는 거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하고 반기업자에 가깝습니다. 기업주의에 가깝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근데 이제 그걸 잘 모르고 사람들 그래서 단편적으로 아는 그런 게 굉장히 많죠. 아담 스미스조차도 소셜 캐피탈이, 물론 소셜 캐피탈이란 용어는 훨씬 뒤에 생겼죠. 훨씬 뒤에 생겼지만 지금 따지고 보면은 그 사람은 자본주의에서 가장 핵심인 4가지가, 인비지블 핸드가 작동이 되려면은 그 4가지가 돼야 된다 하는 거에 경쟁과 나머지 3개를 쭉 나열했는데, 그 3개는 없어져 버리고 경쟁만 하면 인비지블 핸드에 의해서 잘 되는 거로 이렇게 지금 아담 스미스가 알려져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가 뭡니까? 개방과 규제 완화. 개방, 그 다음에 또 규제 완화. 규제 완화, 그 다음 작은 정부. 이 대표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어떻다고요? 요즘에 보면 해외에서도 보면 긍정적인 평가들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참여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조금 했지 않습니까? 그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참여정부가 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 걸로 보인다. FTA 정도. 나 지금도 내가 신자유주의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계속 그 작은 정부에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굉장히 방어한다고 고생했고, 오히려 일 잘하는 정부 이런 거고, 규제 완화 부분은 기득권의 문제하고 굉장히 관련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를 필요한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잘 안 됐고, 개방의 문제는 신자유주의하고 관계가 없죠. 신자유주의를 떠나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 어차피 대외 의존도가 100%에 가까운 나라는 그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무슨 신자유주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부분에서는
이겨나가야 될, 극복해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한미 FTA도 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내가 아까 쭉 설명하다 생략을 했는데 세종대왕 그 다음에 영락제, 정화장군 뭐 이런 부분 잠깐 나오고 내가 생략했는데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도 세종부터 문을 닫거든요. 세종 때부터 문을 닫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명나라가 영락제가 죽고 정화장군이 죽고 난 뒤에 문을 닫아라 해서 우리나라는 문을 닫고 나중에는 심지어 무인도 사람이 섬에 살지만 해가 무인도에 철수시키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나타난 게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이라는 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임진왜란이지만 일본 입장에서 보면 뭔 줄 압니까? 명일전쟁입니다. 그때 이미 청일전쟁 앞에 명일전쟁이 있었어요. 자기네들은 실제로 우리는 보면 웃기는 소리도 하지만 조선은 안중에도 없고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길을 내달라 했고 실제로 길을 내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조선은 명나라한테 그런 오해도 굉장히 받고 그래서 명일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뒤에 조선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임진왜란 전에 이조와 조선조와 이시조선이라 하면 또 뭐 일본 사람들이 쓴 말이라고 이시조선 쓰지 말라고 이러면 김씨왕조하고 좀 김씨조선과 맞추고 보려면 이시조선도 좀 연결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조선조가 임진왜란 이후의 조선조하고는 역사학자들도 완전히 다르다고 구분합니다. 구분하는 게 뭐냐면 후반기에는 일단 개방을 시작합니다. 왜 망했느냐, 왜 임진왜란이 일어나느냐, 그때 조선조에서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몇몇 항구들을 개방하고 전부 다 개방이 들어가는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시도 다 폐쇄로 걷거든요. 폐쇄하고 그게 그래서 그 폐쇄가 결국 그럴 동안에 일본은 뭐합니까? 도자기를 유럽에 수출하고 도자기를 가지고 세계 강국이 되잖아요. 그 도자기 무역을 통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한미 FTA가 단순히 그냥 뭐 경제적으로도 계산하고 뭐 하고 해야 되지만 개방의 문제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살 길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건 무슨 뭐 신자유주의 무슨 신자유주의가 저도 그 정도 정책을 개입을 하고 해도 난 신자유주의라는 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 많은 정책을 입안하시거나 하셨을 텐데요. 실행하시고요. 가장 좀 기억에 남거나 의미 있는 정책이 있으신지 딱 떠오르시는 그리고 그런 이유가 어떤 것인지. 그냥 단편적인 정책보다는 비전 2030이라는 그 계획서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게 1, 2년 만에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성장 개혁, 재벌 개혁 이런 부분에 들어가면은 그게 간단한 정책도 조사를 해보면요. 이걸 좀 해야 되겠다,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 다음에 법률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까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 말고 이 일을 정책을 해야 되겠다 해서부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역대 정부의 쭉 계산을 해보면 3년 반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권도 들어와서 1년 정도 내지 1년 반 안에 시작을 하지 않으면은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는 평균적으로 보면 다음 정권이죠. 효과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이래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정부 수립 이래로 처음으로 2030년까지 재원 배분 계획을 세운 거죠. 돈을 어디에다 다 쓰겠다. 어떤 식으로 그 경제 운영을 하겠다 하는 걸 세운 게 비전 2030인데 뭐 엄청난 비판과 뭐 여야를 막론하고 그래가지고 소위 꽃도 피기 전에 시들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간속에 묻었죠. 네. 지금 현재 그 신정부의 추가 경정에서 편성 발표를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서 이런 양적 완화 정책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고 혹시 포퓰리즘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고 저희는 이제 뉴스를 한 개씩만 한 개하고 또 하고. 네, 알겠습니다. 내가 우리나라의 그 기자들 이 인터뷰 쭉 인터뷰가 아니고 그 이제 기자 회견할 때도 보면은 서양의 기자 회견하는 거하고 우리나라 기자 회견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우리나라 기자들은 꼭 두 개를 먹어요. 서양 기자들은 딱 한 개, 자기가 고심고심 하던 걸 딱 한 개 먹고 나중에 추가로 다시 또 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답변할 사람은요 한 개 듣고 연구해가지고 겨우가는 또한 개 질문하면 비슷한 맥락이어서 혹시 그거에 부정적 기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네. 한 개가 없는데 장난이었어. 뉴스를 통해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만 이제 자꾸 접해야 되는데 혹시 그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이제 양자 완화 정책의 부정적 측면 혹시 없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양적 완화하고 뭐 경제적인 용어로 양적 완화 그 추경을 해가지고 얼마나 양적 완화가 되겠습니까? 우선 양적 완화라는 것 자체가 그 경제적으로 본다면 양적 완화는 단순히 정부가 추경 정도 해갖고 양적 완화를 시키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양은 증가하겠죠.